기름값이 하루 만에 5% 뛰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요.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요. 한국은 원유를 거의 100%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뛰면 기름값, 물가, 금리, 환율이 전부 흔들립니다. 오늘은 중동발 유가 쇼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경제의 새로운 함정도 다루고요. 국내 레버리지 ETF 규제 효과까지 3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군사 충돌이 격화됐습니다. 브렌트유 기준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루 만에 5% 가까이 오른 건데요. 이 여파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1.2% 빠졌고요. 나스닥은 1.5% 넘게 빠졌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역시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비용에 민감한 항공주와 운송주의 낙폭이 컸습니다. 반면 엑소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정유 대형주는 달랐는데요. 유가 상승 수혜를 받으며 역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전체로 보면 에너지 가격 급등이 문제였습니다. 기업 비용 부담을 높인다는 우려가 훨씬 크게 작용한 하루였습니다. 핵심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들어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연준, 즉 미국 중앙은행이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릴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내 2~3차례 인하를 반영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유가가 이렇게 갑자기 뛰면 그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릅니다. 운송비가 오르면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 가격이 오르고요. 결국 마트에서 장 볼 때 체감하는 물가 전체를 밀어 올립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겁니다.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00원만 올라도 달라집니다. 한 달 주유비가 4만에서 5만 원 늘어나는 가구가 생기고요. 택배비와 배달비도 덩달아 오르면서 생활비 전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다시 오르는데 금리를 내리기 어렵잖아요. 그랬다간 시장에서 중앙은행이 물가 관리를 포기했다고 읽힐 수 있거든요.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신뢰입니다. 시장에 인플레이션 기대가 한번 고정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기대 자체가 물가를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주가 하락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야 합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나라예요.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달러 오르면 연간 무역 수지가 약 100억 달러 악화됩니다. 그런 추정이 있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원달러 환율이 이미 1380 원대로 높은 수준이잖아요. 달러로 결제하는 원유 수입 비용이 이중으로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유가가 달러 기준으로 오르는 동시에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요. 원화 환산 수입 비용은 유가 상승률보다 더 크게 뛸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과 유가 두 개의 칼날을 동시에 맞는 셈입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결정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내수 경기는 살려야 하는데 유가발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요.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렵거든요. 소비와 투자를 살리려면 금리를 낮춰야 합니다. 하지만 물가 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본연의 책무를 저버릴 수도 없는 딜레마입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 변수가 있습니다. 중동 충돌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주요 원유 수송로까지 확대되느냐입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 수송로가 위협받는 순간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산유국 증산이나 미국 전략 비축유 방출 같은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공급 확대 조치가 유가를 안정시킬 여지가 생깁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동발 유가 쇼크가 글로벌 차원의 리스크라면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새로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이 30년 넘게 이어진 디플레이션에서 드디어 벗어나는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악순환인데요. 물가가 계속 내리면 소비자는 나중에 사면 더 싸겠지 하고 지갑을 닫습니다. 기업은 물건이 안 팔리니 투자를 줄이고요. 투자가 줄면 고용이 줄고 고용이 줄면 소비가 더 위축됩니다. 이런 하강 나선이 고착되는 겁니다.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이 덫에 30년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올해 춘투 일본의 노사임금 협상에서 대기업 평균
임금 인상률이 5%를 넘었습니다. 이건 1990년대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기업 설비 투자도 늘어나면서 교과서적인 경제 회복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행도 이 흐름에 화답하듯 올해 초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고요. 17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이 회복에 새로운 덫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슈퍼 엔저입니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160엔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약 3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원인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5점, 2에서 5.5% 사이인 반면요. 일본은 이제 막 제로 금리에서 벗어나 0.1% 수준이거든요. 금리 차이가 5%포인트 넘게 벌어지니까요. 글로벌 투자 자금이 낮은 금리의 엔화를 빌려서 달러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겁니다.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거래가 쏟아지면서 엔화 가치가 곤두박질 치는 거죠. 엔저가 왜 독이 되느냐? 일본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식량도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거죠. 임금이 5% 올랐는데 수입 물가가 그 이상 뛰면요.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다. 일상에서 보면 도쿄의 슈퍼마켓에서 수입 식용유나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1년 전보다 20에서 30% 오른 사례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월급이 5% 올랐어도 장바구니 물가가 그 이상 뛰니까요. 체감 생활 수준은 오히려 나빠지는 겁니다. 30년 만에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경제 체력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환율 때문에 억지로 밀려 올라가는 거라면요.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입니다. 이게 한국과도 직결됩니다. 엔저가 지속되면 일본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낮아지거든요. 한국 기업과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자동차, 반도체 장비, 철강, 배터리 소재 같은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일본과 직접 겹치는 한국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같은 품질의 제품을 일본 기업이 엔저 덕분에 10에서 15% 더 싸게 내놓을 수 있다면요. 한국 기업은 마진을 깎거나 시장 점유율을 내줘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 변수는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속도입니다. 금리를 빨리 올리면 엔저를 완화할 수 있지만요. 너무 급하게 올리면 겨우 살아난 경기를 다시 꺼뜨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은행 총재의 다음 통화정책 회의 발언이 분기점이 될 겁니다. 엔화 방향을 가를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해외 시장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요. 국내에서는 투자 상품의 위험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뜨거웠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개별 종목이 있잖아요. 그 종목의 일일주가 변동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인데요. 주가가 3% 오르면 6% 수익이 나고요. 3% 빠지면 6% 손실이 나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일일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구조거든요. 주가가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횡보장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기초자산이 제자리로 돌아와도 ITF는 손실이 누적됩니다. 이걸 변동성 잠식이라고 하는데요. 장기 보유할수록 이 잠식 효과가 커집니다. 단기 트레이딩 목적이 아니면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품이에요.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구조적 위험이 충분히 인식되지 않은 채 개인 투자자 참여가 급증했거든요. 핵심 대책은 기본 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이전에는 기본 예탁금이 1,000만 원이었고요. 그마저도 보유 주식 같은 대용증권으로 70%까지 대체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상 현금 300만 원이면 거래가 가능했던 건데요. 이제는 반드시 현금 3천만 원을 넣어야 합니다. 투자 진입 문턱이 10배 가까이 높아진 셈이죠. 쉽게 비유하면 놀이공원의 위험한 놀이기구에 키 제한을 건 것과 비슷합니다. 놀이기구 자체를 없앤 건 아니지만요. 탑승 기준을 높여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올라타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코덱스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량을 보면요. 한 달 전 8,982만 주에서 4,334만 주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거래 대금은 더 극적인데요. 2조 1,710억 원에서 5,1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약 4분의 1 수준입니다. 타이거 삼성전자 레버리지도 거래 대금이 크게 줄었는데요. 8,401억 원에서 2,228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들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고요. 단순히 거래량이 줄었다는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
투자자의 충동적 참여가 상당 부분 걸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요. 변동성이 큰 위험 상품에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합니다. 사모펀드처럼 투자 기준을 3억 원으로 높이고요. 전문 투자자만 참여하게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예탁금을 올린 건 문 앞에 턱을 높인 것이지요. 방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닌 거죠. 과거 ELW, 주식워런트증권 사태 때를 돌아보면요. 강력한 규제가 시장 자체를 사장시킨 전례도 있습니다. 과열은 잡도에 시장을 죽이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 게 당국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 변수가 있는데요. 규제 시행 후 한두 달 동안 거래량 감소세가 유지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아니면 투자자들이 다른 고위험 상품으로 우회할 수도 있거든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느냐도 지켜봐야 합니다. 과거 규제 사례를 보면요. 한 상품을 막으면 유사한 위험을 가진 다른 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적으로 관찰돼 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소식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꼽자면요. 변동성 관리입니다. 중동 전쟁이 유가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고요. 일본은 환율이라는 새 리스크와 싸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위험 투자 상품의 변동성을 제도로 억누르려 하고 있고요. 새 뉴스 모두 결국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부 충격이든 내부 제도든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는요. 리스크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내일은 중동 상황, 추이와 국제 유가 흐름을 확인해 보세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 관련 소식을 가장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